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대학을 다니던 에밀 라세는 어릴 적부터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덴마크에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 문화가 발달했기에 그는 늘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한 순간부터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가 상상하던 어떤 유럽 도시보다도 크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곳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에밀은 한국 친구의 안내를 받아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지하철 한번 타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한 그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그냥 지하철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같아. 지하 깊숙한 곳에서도 공기는 쾌적했고 안내 표시는 명확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움직임이었다. 아무도 밀치거나 새치기 하지 않았고 열차가 도착하자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내리는 사람부터 기다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정도 질서라면 북유럽보다도 더 성숙한 시민의식 아닐까? 에밀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본 것은 단지 교통 시스템의 완벽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며 그는 알게 되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자 사람들의 품격이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에밀은 혼자서 수업을 들으러 가기 위해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했다. 그는 인파가 가득한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유럽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에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모두가 한 줄로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몰려들지도 서로를 밀치지도 않았다.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 순서대로 천천히 탑승했다. 이건 기적이야. 덴마크에서도 지하철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의 혼잡함은 늘 문제였다. 아무리 질서를 강조해도 서로 먼저 타려는 이들이 있었고 늦을까봐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무런 통제도 안내방송도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다. 에밀은 깜짝 놀라며 한쪽에 서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의 눈에는 짜증이나 피곤함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여유가 있었다.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는 젊은 청년은 노인이 다가오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타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비워주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문화다. 에밀이 또 하나 감탄한 건 지하철 내부의 청결함이었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데도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었다. 손잡이와 유리창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차 안에는 은은한 음악이 흘렀다. 전광판에는 다음 역 정보와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었고 온도 조절 중입니다. 노약자석을 양보해 주세요 같은 세심한 안내 문구가 눈에 띄었다. 그는 작은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 지하철은 기술보다 마음이 앞선 시스템이다. 열차가 출발하자 에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쁜 아침 속에서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협연 같았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해내며 도시 전체가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빨리 발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에밀이 목적지인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막 한국이라는 사회의 리듬을 체험하고 있었고 그 리듬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을 타면 누구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칸 한쪽 끝에 자리한 노약자석이다. 덴마크에서 온 에밀은 처음 그 좌석을 봤을 때 단지 표식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관찰하면서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좌석은 비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았다. 심지어 열차가 붐비는 시간에도 그 자리는 조용히 비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 있었다. 에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이걸 지키고 있어. 어느 날 오후 그는 강남역에서 홍대로 가는 열차에 탑승했다. 칸 안에는 빈자리가 하나뿐이었다. 노약자석이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앉으려다 바로 앞에 선 중년 여성이 그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혹시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그래도 저 자리는 어르신이나 임산부가 오시면 일어나 주셔야 해요. 에밀은 순간 부끄러움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 여자는 그를 꾸짖지 않았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단 한 번도 노약자석에 앉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또 한 번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열차에 타자 젊은 청년이 바로 일어나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청년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으로 앉으세요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에밀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덴마크에서도 노인 배려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은 보기 드물었다. 대부분은 사회적 규칙으로 인식되어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배려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지하철의 노약자석은 단지 좌석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상징하는 자리다. 강제로 비워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양보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다. 또 하나 그를 놀라게 한 건 휴대전화 예절이었다. 덴마크에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통화를 하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사람들은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었고 통화가 오면 조금 있다가 걸게요라며 금세 끊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게 이 나라의 기본 예의구나. 퇴근 시간, 붐비는 열차 안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닿지 않으려 최대한 몸을 돌려 서 있었다. 누군가의 가방이 조금 스치면 즉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좁은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다. 에밀은 지하철을 타며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본 정신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한 칸의 좌석에서 한국의 품격을 보았다. 한국의 배려는 규칙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지하철 안의 질서와 존중은 이 나라의 힘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서울의 지하에서 배운 한 줄의 교훈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한국의 질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서울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에밀은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하철 첫 차를 타보기로 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가 향한 플랫폼은 이미 조용한 움직임으로 깨어 있었다. 영무원들이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고 청소기 소리가 은은히 울렸다. 그는 깜짝 놀랐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이렇게 청소를 하다니. 덴마크의 지하철은 주로 야간에만 청소가 진행되었지만 청결 상태는 언제나 일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하루 종일 깨끗함이 유지되는 시스템이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고 쓰레기통은 넘치지 않았다. 벽면에는 낙서가 없었고 좌석에는 손자국조차 희미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단지 청소가 잘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든 질서다.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안내방송이 또렷하게 울렸다. 이번 역은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그 발음은 또렷했고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에밀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지하철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구나. 그가 타고 있던 열차 안에는 노약자, 학생, 직장인, 외국인, 관광객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었다. 모두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움직였고 전광판에는 다음 역까지의 소요 시간, 환승 노선, 도착 예정 시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 정보의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시계를 보며 확인했다. 정확히 2분 후 도착한다고? 그리고 정확히 2분 뒤 열차는 예고된 시각에 멈췄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덴마크에서도 정시 운행을 자랑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건 처음 봐. 에밀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효율의 극치라는 말을 떠올렸다.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안전을 지키면서도 소음을 차단했고 각 칸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냉난방 시스템은 계절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었다. 특히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냉방은 일정했고 겨울의 한파 속에서도 따뜻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감동시킨 건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행동이었다. 누군가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옆자리 승객이 재빨리 주워 건네주었고 아이가 뛰려 하자 주변 사람들이 다정하게 조심해요라며 웃어주었다. 이 작은 배려들이 모여 기계가 아닌 사람 중심의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었다. 한 번은 퇴근 시간에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한 노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놀란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앞줄에 있던 직장인이 즉시 손을 내밀었고 뒤편에서 영무원이 달려와 부축했다. 누구 하나 지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동시에 움직였다. 그 장면을 본 에밀은 숨이 멎을 만큼 놀랐다. 한국의 효율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책임감에서 나오는구나. 며칠 뒤 그는 일부러 다른 도시로 가는 열차를 타보기로 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의 지하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한 도시의 문화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정신이구나.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완벽한 조화다. 기술, 청결, 질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함께 만든 공간이다. 나는 오늘 문명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봤다. 그는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이유, 이제는 알 것 같다. 에밀이 한국의 지하철에서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관계였다. 처음엔 단지 빠르고 깨끗한 교통수단이라 생각했던 곳이 어느새 인간미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하던 중이었다. 출근 시간이라 열차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의 공간을 배려하며 서 있었다. 그때 한쪽 문 앞에서 젊은 여성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몸을 숙였다.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반응했다. 어떤 이는 팔로 그녀를 붙잡았고 다른 이는 가방을 치워 자리를 만들었다.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여기요. 순식간에 그곳에는 조그만 원이 만들어졌다. 에밀은 숨이 멎을 만큼 놀랐다. 그 누구도 머뭇거리거나 눈치 보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구나. 여성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를 지켰다. 그 작은 사건 이후 열차 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다. 한 노인이 열차에 탔는데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보였다. 그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노인은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장바구니를 건넸다. 에밀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이런 장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다니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야. 그런데 참 좋은 나라야.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 학생은 장바구니를 다시 돌려드리며 조심히 가세요라고 인사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네. 요즘 젊은이들도 다 착하구먼. 그 순간 에밀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맴돌았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길이다. 어느 날은 비가 쏟아지던 오후였다. 역 안으로 들어오자 신발 밑창이 미끄러웠다. 그는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는데 바로 옆에 아주머니가 팔을 잡아 그를 붙들어 주었다. 조심해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녀의 따뜻한 손끝에서 에밀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다들 서로 도와야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서로 도와야죠. 한국에서는 이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삶의 기본 정신이었다. 그날 밤 에밀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지하철 안에서 3번이나 감동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사회. 한국의 사람들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 이 나라의 품격을 만든다. 그는 펜을 멈추고 창문 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마치 지하철 칸에서 본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처럼 반짝였다. 이 나라의 진짜 기술은 사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밀은 한국 지하철의 새로운 면모를 계속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빠르고 깨끗하다는 인상뿐이었지만 점점 그 속에서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완벽히 어우러져 있는 구조를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 준수의 제안으로 최신식 노선으로 알려진 9호선을 타게 되었다. 역 안으로 들어서자 자동 개찰구가 삑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표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렸어. 준수가 웃으며 말했다. 교통카드를 휴대폰에 넣어놨잖아. 그냥 갖다 대면 돼.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덴마크에서도 전자결제가 도입되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빠른 시스템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도 않고 기계가 잠시 멈추는 일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는 흐름이었다. 열차 안으로 들어서자 차내에는 공기청정기 안내 표시가 반짝였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그 작은 글자가 에밀의 눈에 크게 들어왔다. 덴마크에서는 이런 세세한 안내를 본 적이 없었다.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편안하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곧 이어 자동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당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 방송은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어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발음은 매끄러웠다. 그는 감탄했다. 외국인도 헤매지 않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졌구나. 화려한 기술 속에서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무인 운행 열차를 타게 되었다. 운전석이 없는 전면 창 너머로 터널의 불빛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큰 열차가 사람 없이 움직이다니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열차는 마치 사람 손이 닿은 듯 부드럽게 출발했고 정차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다. 승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열차 내 CCTV 화면에 안전하게 운행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떴고 그 옆에는 역무원의 얼굴이 영상으로 나타났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순간 에밀은 미소 지었다.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이 있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의 기술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깃든 기술이라는 것을. 열차 한 칸 한 칸마다 비상 버튼, 아기 수유석, 휠체어 공간까지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었고 스크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시각장애인 남성이 탑승하는 모습을 보았다. 역무원은 그를 부축하며 목적지를 물었고 시스템을 조작해 자동으로 하차 알림을 설정했다. 다음 역에 내리실 때 안내방송이 나올 거예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그 장면을 본 에밀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건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야. 그날 밤 그는 이렇게 썼다. 한국의 지하철은 기술의 정점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화려한 전광판보다 더 빛나는 건 사람을 위한 세심한 배려다. 덴마크에서는 기술이 효율을 위해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따뜻함을 위해 존재한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봤다. 그 빛은 차갑지 않았다. 그가 본 한국의 기술은 인간미를 품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다. 서울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무렵 에밀은 과제를 마치고 늦은 밤 도서관에서 나왔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다. 덴마크에서라면 그 시간에 혼자 대중교통을 타는 건 조금 망설여지는 일이었다. 도심이라고 해도 어두운 골목은 위험했고 사람들의 시선조차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다. 그가 탄 마지막 열차의 플랫폼에는 여전히 학생, 직장인, 노인, 관광객이 함께 있었다. 모두가 평온한 얼굴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고 역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밤인데 이렇게 밝고 깨끗하다니 무섭지 않다. 열차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덴마크에선 밤이 되면 거리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여긴 다르다. 밤에도 질서가 살아있다. 자리에 앉은 그는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택시와 버스가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들이 신호를 지키며 멈췄다.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리거나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느꼈다. 이건 단순히 규율을 지키는 국민성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였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린 그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편의점에는 사람들이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무심코 가방을 벤치 위에 두고 음료수를 사러 간 순간이 있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가방은 그대로 있었다. 심지어 누군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벤치 안쪽으로 옮겨두기까지 했다. 그는 순간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히 치안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회야. 며칠 후 그는 우연히 지하철 내에서 분실물 센터를 보게 되었다. 투명한 유리 안에는 지갑, 휴대폰, 우산, 심지어 어린이 인형까지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다. 직원이 친절히 안내하며 말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이 들어와요. 대부분은 바로 주인이 찾아갑니다. 그 말을 들은 에밀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모두 되돌려주나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대부분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다루지 않아요.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한국의 안전은 경찰의 수보다 시민의 양심에서 나온다. 그날 밤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 열차 안은 조용했고 젊은 여성이 혼자 앉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은 옆자리 빈 좌석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누구도 그걸 쳐다보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만의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천천히 내리고 에밀도 함께 걸어 나왔다.
거리에는 늦은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는 느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지만 결코 위험하지 않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안전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았다. 덴마크에서는 안전을 경계로 지키지만 한국에서는 신뢰로 유지한다. 서로를 믿고 서로의 질서를 지켜주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의 밤은 어둡지 않다. 오히려 따뜻하게 빛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엔 서울의 불빛 대신 사람들의 신뢰가 만든 밝은 온기가 번지고 있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 한 번도 소란스럽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공간 안에는 늘 조용한 규칙과 배려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덴마크에서 온 에밀은 처음엔 그 조용함이 낯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이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존중의 언어임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에밀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차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책을 읽는 노신사,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대학생, 잠든 직장인, 그리고 무릎 위에 아이를 안친 어머니.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어도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친구 준수에게 속삭였다.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해? 아무도 떠들지 않아. 준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게 한국의 예의야.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게 기본이지.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울렸다. 덴마크에서는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지만 한국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 타인을 향한 배려였다. 그 차이는 문화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였다. 며칠 뒤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에밀은 자리가 없어 문 옆에 서 있었는데 건너편에 앉은 한 할머니가 손짓하며 말했다. 이리 와요. 여긴 따뜻해요.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외국인이라 낯설죠? 한국에선 이런 게 인사예요. 그 순간 에밀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 이곳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회였다. 그 미소 하나에 그는 낯선 나라에서 느끼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또 한 번은 출근 시간에 붐비는 열차 안에서였다. 서로가 어깨를 맞대며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가방끈이 에밀의 팔에 걸렸다. 그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들려온 목소리에 마음이 풀렸다. 죄송합니다. 말을 건 사람은 젊은 직장인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에밀에게 손짓했다. 괜찮죠? 그 짧은 한마디가 신기하게도 불편함을 모두 지워버렸다. 에밀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미안함을 전할 줄 아는구나. 덴마크에서는 사소한 일에 사과를 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부딪힘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 말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에밀은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음악을 듣고 또 어떤 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공간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결코 차갑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 조용함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다. 덴마크에서는 자유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한국에서는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통했다. 그 조용한 공기 안에는 예의와 배려가 만들어낸 사회적 조화가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에밀은 그날의 느낌을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소리 없는 기적을 보았다. 한국의 지하철은 아무 말 없이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이다. 조용함 속에서 질서가 생기고 배려 속에서 평화가 자란다. 이곳의 침묵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약속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조용한 나라에서 나는 사람의 품격을 배웠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작은 사회였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직장인, 어르신까지 모두가 한 칸 안에 어우러져 있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에밀은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존중과 조화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에밀은 수업을 들으러 가기 위해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에 지하철을 탔다. 그의 앞자리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옆에는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열차가 흔들리자 노부부의 균형이 살짝 무너졌고 그 순간 대학생 중 한 명이 재빨리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앉으세요, 할머니. 그 말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노부부는 잠시 손사래를 치며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학생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권했다. 앉으세요. 저도 곧 내릴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고 학생은 문가로 옮겨섰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에밀은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달이구나. 며칠 후 또 다른 장면이 있었다. 이번에는 반대였다. 열차 안에서 고등학생들이 서 있었는데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했다. 학생들, 여긴 내가 앉았으니까 괜찮아. 너희는 서 있어도 괜찮지?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그 순간 학생들은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는 생각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가 오가는 사회 이런 광경은 정말 아름답다. 한국의 지하철 안에서는 세대 간 벽이 높지 않았다. 대화가 오가면 존칭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었고 젊은 세대는 어르신을 존중했고 어르신은 젊은 세대의 예의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 상호 존중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루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탄 젊은 부부를 보았다. 아이는 열차 안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고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다. 엄마, 왜 저 아저씨는 서 있어? 주변 사람들이 피식 웃자 어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말했다. 그건 우리가 자리를 양보해야 할 때를 배우는 거야. 다음에 내가 크면 너도 그렇게 해야 해. 그 말을 들은 에밀은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이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방식이 훈계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라는 배려를 학교가 아니라 일상에서 배운다. 덴마크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서 종종 세대 간의 단절이 생겼다. 반면 한국의 지하철 안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자리 하나를 통해 세대 간의 존중이 전해졌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지하철에서 세대의 조화를 보았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의 세대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사회는 끊어지지 않는다. 노인은 젊은이를 믿고 젊은이는 노인을 존경한다. 그 믿음이 한국의 품격이다. 에밀은 어느새 알게 되었다. 한국의 발전은 기술과 속도의 결과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존중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작은 지하철 칸 속에서 그는 한 사회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성장하는지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문득 떠올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마음이 퍼질 수 있다면 얼마나 따뜻할까. 한국에서 몇 달을 지내는 동안 에밀은 여전히 지하철의 속도에 놀라곤 했다.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환승은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다. 심지어 서울의 거대한 노선망 속에서도 한치의 혼란이 없었다. 그는 친구 준수에게 말했다. 이렇게 복잡한 도시인데
어떻게 늘 정확하지? 준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계보다 사람이 더 정확하게 움직이니까 그래.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며칠 후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 출근 시간대 가득 찬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뀌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청년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고 다른 승객이 비상 버튼을 눌렀다. 여기 의식 잃으셨어요. 단 몇 초 만에 영무원의 음성이 들려왔다. 의료 지원 요청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놀라운 건 그 사이에 승객들이 이미 통로를 비켜서며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누구도 당황하지 않았고 모두가 침착했다. 한 아주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여성의 이마를 닦아주었고 어떤 이는 자신의 물병을 건넸다. 그 모든 과정이 불과 1분 안에 이루어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에밀은 숨을 멎은 듯 서 있었다. 이건 훈련된 구조대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곧 영무원이 들어와 여성을 부축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에밀의 눈가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 나라의 속도는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이 빠른 거야. 며칠 후 에밀은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었다. 지하철이 갑자기 잠시 멈춰섰고 안내방송이 흘렀다. 앞 열차의 안전 문제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덴마크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승객들은 불평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승객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누군가가 작은 한숨을 쉬자 옆자리의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안전이 먼저잖아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빠른 나라일수록 사람의 여유가 사라지기 마련인데 한국은 속도와 여유가 함께 존재했다. 그 균형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마지막 열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노약자석 근처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떨어뜨렸다. 순식간에 3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한 명은 짐을 주워주고 한 명은 문을 막고 또 다른 한 명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 일련의 움직임이 마치 미리 약속된 듯 자연스러웠다. 에밀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회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구나. 덴마크에서는 빠르다는 말이 효율의 상징이었지만 한국에서의 빠름은 상대방을 향한 공감의 속도였다. 위험을 느끼는 순간, 불편을 감지하는 순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빨리 반응했다. 그날 밤 에밀은 창문 앞에 앉아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한국의 진짜 속도를 보았다. 열차의 빠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속도였다. 위험에 처한 이를 향한 손길, 서로를 향한 즉각적인 배려, 그건 기술이 아닌 인간의 본능이었다. 한국의 발전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심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바쁘게 깜빡였지만 그에게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내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에밀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는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경제력이나 기술 수준으로만 생각했다. 덴마크 역시 복지와 기술 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였기에 한국을 그저 빠르게 발전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며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았다. 하루는 친구 준수와 함께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 그는 당연히 혼란을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플랫폼에는 소란이 없었다. 사람들은 줄을 지켜 서 있었고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문이 닫히기 직전에도 억지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속으로 감탄했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되는 질서야. 덴마크에서도 규칙은 많았다. 그러나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벌금이나 비난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규칙이 곧 사람을 배려하는 약속으로 느껴졌다. 그 약속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전철 안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젊은 여성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승객이 살짝 몸을 돌려 공간을 내어주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일어난 연쇄적인 배려였다. 그는 생각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착한 행동이 아니야. 사회 전체가 함께 산다는 공감대가 있는 거야.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누군가 도움을 주면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동참했다. 그건 법으로 정해진 예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연대였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교수와 대화를 나누던 중 교수는 에밀에게 물었다. 덴마크와 한국, 무엇이 다르다고 느꼈나요? 에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덴마크는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이고 한국은 사람이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정확한 표현이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힘이에요.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게 박혔다. 그날 이후 그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다. 노인을 도와주는 청년, 자리 대신 가방을 비켜주는 학생, 조용히 미소 짓는 시민들. 그 모든 장면이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 한국의 지하철은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선진국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믿는 나라라는 것이다. 에밀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교통수단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이 거대한 도시를 움직이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시스템이 시민을 보호했지만 한국에서는 시민이 스스로 사회를 지키고 있었다. 그 차이는 크고도 명확했다.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마다 그는 느꼈다. 이 나라의 발전은 속도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품격이 쌓인 결과라는 것을. 한국의 질서정연한 움직임, 작은 배려, 조용한 미소 하나하나가 모여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선진국은 높은 빌딩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그가 한국에서 배운 삶의 진리였다. 한국에 머문 지 반년이 넘었을 때 에밀은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행동은 조심스러워졌다. 사람과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짓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작은 실수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다. 덴마크에서는 사과보다 괜찮다는 말이 더 익숙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먼저 미안함을 전했다. 그 차이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달았다. 그건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이었다. 에밀이 존중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건 어느 평범한 날의 지하철 안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노인이 탑승하자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노인은 미소로 답했다. 그 짧은 눈빛의 교환 속에 말보다 더 큰 예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에밀은 마음이 묘하게 울렸다.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문화구나. 그날 이후 그는 한국의 모든 행동 속에서 존중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잡아주는 손길, 식당에서 많이 드세요라고 먼저 건네는 인사, 길을 비켜서며 나직하게 건네는 먼저 가세요. 그는 매 순간이 하나의 배움이었다. 한국에서는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 많았다. 선생님, 어르신, 사장님, 고객님. 처음엔 그 모든 호칭이 너무 과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건 권위를 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존중을 전하기 위한 언어의 예의였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만을 말하며
존중의 깊이는 생각하지 못했구나. 덴마크에서는 평등을 위해 서로를 똑같이 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평등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는 존중을 중시했다. 그 차이는 미묘했지만 마음의 무게는 달랐다. 어느 날 에밀은 지하철에서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었다. 한 여성이 다가와 여기 앉으세요라며 손짓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여성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피곤하시죠? 한국에선 이런 게 예의예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또 한 번 배웠다. 한국의 예의는 단순히 도와주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섬세함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나라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까지 존중한다. 에밀은 매일 밤 일기장에 한국에서 느낀 감정을 기록했다. 그의 일기는 점점 바뀌어 갔다. 처음에는 놀라움과 충격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와 배움이라는 단어가 늘어갔다. 그는 어느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존중이란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이다. 한국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타인을 빛나게 한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그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겸손한 마음을 배웠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곳은 매일 수백만 명이 오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학교였다. 그 속에서 에밀은 진짜 성장을 경험했다. 덴마크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한국에서 배운 예의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길을 걷다 누군가를 마주치면 미소를 짓고 작은 도움을 받으면 고맙습니다라고 또렷이 말할 것이다. 그는 확신했다. 한국은 나에게 기술이 아닌 마음을 가르쳐준 나라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에밀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짐은 이미 다 싸두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여느 때처럼 분주한 서울의 아침이 펼쳐졌고 멀리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익숙한 진동과 소음마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작은 가방을 들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저 한국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개찰구 앞에 서자 교통카드를 찍는 소리가 삑 하고 들렸다. 그 소리는 그에게 이별의 신호이자 수많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 같았다. 열차 안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출근길의 직장인, 학교로 향하는 학생, 손을 꼭 잡은 노부부. 하지만 오늘의 풍경은 에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배웠구나.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빠른 움직임이 낯설고 모든 게 너무 규칙적이라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질서와 배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의 미소, 양보하는 손길, 작은 인사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자 그는 익숙한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매일처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플랫폼을 바라봤다. 어느새 열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그의 마음에 울렸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다. 고마워요. 당신들이 보여준 이 친절과 질서, 조용한 배려 덕분에 나는 달라졌어요.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자신이 바라보던 한국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날 역 안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아주머니,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던 청년, 자리 대신 미소로 인사를 건넸던 노인. 그 모든 장면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떠올랐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에밀은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일기를 썼다. 나는 한국에서 존중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이 나라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다.
나는 이곳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배웠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하철에서 시작된 작은 감동이 이제는 인생의 철학이 되어 있었다. 한국의 질서, 배려, 신뢰, 존중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마음의 언어였다. 나는 이제 어디에 있든 한국에서 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그는 지하철 노선을 마지막으로 떠올렸다. 서울 곳곳을 이어주던 그 복잡한 선들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선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내 마음의 두 번째 고향이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환한 불빛이 켜졌다. 그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한결같은 진심이었다.